첫 번째,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인간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수억 년 이상에 걸쳐 발전해왔다. 따라서 자연계에서 적용되는 생물학적 법칙들이 인간에게도 유효한 경우가 많다. 저자는 바닷가재 사례를 예시로 든다. 영역 다툼에서 승리한 바닷가재는 도파민 등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돼 더욱 자신감 있게 행동한다. 반면 패배한 가재는 인간이 우울증에 빠진 것과 같은 상태에 놓여 계속된 패배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 이처럼 자연계를 지배하는 가장 큰 법칙은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서열 논리다. 또한 인간 역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감지하는데 민감하며 이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파장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서 자신감 있게 다니는 사람은 스스로 그리고 타인이 인식하기에 먹이사슬의 상위층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축 처진 어깨와 자신감이 결여된 모습은 패배자의 모습이다. 이러한 인식은 여러 상호작용을 거쳐 승리하는 사람은 계속 승리를, 패배하는 사람은 계속 패배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저자는 첫 번째 인생의 법칙으로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서 세상과 맞서라고 조언한다. 두 번째,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나약하다. 또한 대개 타인을 대할 때보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따라서 저자는 스스로를 책임지고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즉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원하는 것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옳은 길을 걷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이를 위해서 저자는 당신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한계를 인식하며 그 지점에서 혼돈을 줄이고 질서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즉 목표와 방향을 잡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쫓으라고 조언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우리는 주변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심지어는 삶의 중대한 목표나 행복에 대한 기준에도 주변 사람들은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주변에 둘 것인가는 인생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내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며 현실이란 이름으로 타협안만 제시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관계가 될 수 없다. 저자는 당신이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방향성에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그런 관계를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타인에게 그런 존재가 돼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인생은 게임이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어떤 게임을 선택하든 그 게임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 이러한 인생의 게임들은 사람마다 달라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무의미하다. 누구도 절대적으로 동등한 조건과 룰에 놓여 있지 않다. 또한 모든 것은 상충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란 없다. 내가 가장 결핍을 느끼는 부분을 충족시킨 사람들의 삶이 크게 다가올 뿐이다. 다만 이것은 발전을 멈추라는 것은 아니다. 게임의 기회가 내게 주어져 있기에 우리는 클리어를 향해 노력해야 한다. 나만의 게임을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대상을 정하고 행동하며 점검해야 한다. 작은 목표를 세워서 성공 경험을 쌓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아침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자는 말한다. 가장 높은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오늘에 집중하라. 다섯 번째,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어린아이 또는 갓난아기조차 욕망을 지닌 존재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흔히 순수 무결한 존재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 그들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학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질서와 혼돈에 가깝다. 따라서 그들을 훈육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저자는 소위 친구 같은 부모에 대한 환상을 지적한다. 스스로 엄격함과 권위를 세우고 아이를 훈육할 때 그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가장 중요한 최소한의 규칙을 남기고 그 규칙을 적용할 때 최소한의 힘만 사용하며 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리고 부모 자신은 스스로가 냉정하고 교만하고 원망하며 기만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스스로와 아이 모두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기 위하여 각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6번째,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저자는 사회 문화나 정치 체계를 욕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신의 경험을 먼저 정리하라고 주장한다. 즉, 당신 삶이 어지러워져 있다면 그것부터 정리하라는 것이다. 자신의 방조차 정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더 큰 세상 자체를 규탄하려 하는지 묻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중단하고 이를 보호하는 합리화 기제를 끊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다. 또한 모두가 개인적 차원에서 이를 시행할 수 있을 때 집단적 세계 역시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개인적 비극을 끊는 지름길은 거시적인 구조를 규탄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7번째,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삶은 분명히 고통이다. 인간은 자의식을 바탕으로 스스로가 한없이 유약하며 유한한 존재임을 자각한다. 그렇다면 고통이라는 저주를 극복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만족 지연의 유용성에 대해 설파한다. 인류는 지금 당장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희생시킴으로써 문명을 일으켜왔다. 희생으로 미래가 더 나아진다라는 원칙하에서 현재의 만족을 마다하고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쫓아온 것이다.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는 도덕적 가치 체계를 세우는 것이며 편의주의를 이겨내고 의미를 쫓는 길이다. 즉 현재 삶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면서 스스로 정한 도덕적 가치를 준수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의미가 혼돈과 질서의 균형에 있다고 생각한다. 혼돈이란 변화무쌍한 것으로 불확정적인 미래를 나타낸다. 한편 질서는 그러한 혼돈이 오염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즉, 의미란 혼돈 속에서 이전보다 더 나은 질서를 도출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8번째,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말을 한다. 사회 역시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의 거짓말을 자행해왔다. 이에 따라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게 됐고 뒤틀린 욕망에 사로잡혀 옳지 않은 목표를 위해 달려왔다. 거짓말의 존재 이유는 미리 계획된 조작을 실현시킴에 있다. 이는 현실 세계가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견디기 힘든 곳이라는 전제와 함께 그러한 조작이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된 삶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과 사회를 불행에 빠뜨린다. 큰 거짓말은 작은 거짓말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거짓말의 시작에는 아주 작은 거짓말이 존재한다. 거짓말이 습관이 돼 무의식적인 믿음과 행동으로 이어지면 추악한 경험으로 귀결된다. 일시적인 거짓의 성공에 교만과 우월의식에 빠져 종단에 도달하는 곳은 지옥이다. 반면 세상을 궁극적으로 선한 곳으로 만드는 것은 진실이다. 진실은 현재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진실은 그 순간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허무주의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미래의 가능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지속 가능한 인생을 위해 지나치게 단순화된 거짓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한다. 9번째,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만약 당신 삶이 완벽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이는 지금 당신이 아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따라서 당신이 충분히 알게 되면 더 건강하고 도덕적인 삶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고와 대화가 필요하다. 이는 인간이 이야기하며 마음속으로 그 사건을 정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은 사회적 맥락과 타인의 반응에 따라 말과 행동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당신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저자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마치 그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말해주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며 진정한 교류를 이루라 조언한다. 10번째,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대상을 그 자체로 인식하지 않고 유용한 것 또는 방해되는 것으로 구분하여 받아들이게 됐다. 복잡한 세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원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단순화된 지각 과정은 우리가 세상의 기능적인 면에만 집중해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복잡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곳이다. 따라서 그 대상과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호한 태도는 두려운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부족할 때 숨을 곳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면 현실 자체가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큰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다. 반면 모든 것을 명료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확연히 보이기 시작한다. 현실은 단순해지고 깨끗해지며 명확히 규정돼 삶이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복잡성으로 인해 생기는 불안이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곧 파악된 대상을 활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대화할 때는 주제를 의식적으로 명료하게 규정하며 애매모호하게 방치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최소화하라고 조언한다. 11번째,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저자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주류 관점으로 받아들여진 현대사회 풍조를 비판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본적으로 허무적이고 해체적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모든 현상과 구조를 권력관계만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즉,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 하나의 인과관계가 모든 것을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은 필연적으로 오류를 내포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저자는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젠더 논리에 반감을 표한다. 서열주의와 같은 자연적 법칙과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사회적 산물로 치부하는 논리에 반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년이 남성적 면모를 부각시키며 자립하려고 할 때 위험하다는 이유로 독선적인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진정으로 그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저자 생각에 인간은 사회적 존재지만 그 이전의 생물학적 본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남성은 그 본래의 성향대로 강해져야 하며 타인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12번째,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계속해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은 근원적으로 유약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왜 이렇게 가혹한 일이 내게 발생하는지 신을 원망하게 된다. 또 내게 그러한 결점이 없으면 좋겠다 희망한다. 그러나 삶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한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계가 없으면 어떤 이야기도 없으며 어떤 이야기도 없으면 삶이 없다. 합리적으로 이해받는 존재가 되려면 한계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변화하기 때문이다. 완벽한 것은 변화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그렇다면 한계에서 비롯된 고통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저자는 고민한다. 현실은 왜 고통스럽게 존재해야만 하는가? 그는 고통스럽단 이유로 삶을 증오하고 경멸하면 삶 자체가 더욱 힘들어질 뿐이라 주장한다. 사람은 상상 이상으로 강인하기에 지금 눈앞에 놓인 문제를 마주할 용기만 낸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아주 사소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마치 지나가는 고양이와 마주칠 때 존재의 경이로움이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보상해준다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 책은 인생의 허무감과 무기력을 느끼는 젊은 청년을 주대상으로 쓰인 책이다. 저자인 조던 피터슨이 심리학자인 탓인지 책 전반에서 인간의 생물학적인 측면이 자주 강조된다. 그러나 특정 현상이나 개념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성경과 같은 동서양 고전의 내용이 자주 인용되는 특징을 보인다. 때문에 다소 내용이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각 챕터의 내용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당연한 얘기를 빙빙 돌려서 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당연한 사실, 누군가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자가 어떤 취지에서 글을 썼는지는 이해되지만 고전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시도가 다소 뜬금없게 느껴지기도 했다.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스스로의 삶에 책임지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부터 스스로 위축될 수 있는 행동을 삼가고 건강한 관계를 지향하며 의미를 쫓으라는 것이다. 다양한 말로 내용이 이어져 있지만 결국 책임감을 갖고 직면하며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자는 근본적 메시지가 일관되게 서술돼 있다. 한편 저자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양분된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분석한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이 만연한 현대 사회 속에서 그가 설파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고전적 가치가 나름 유효한 설득력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한다.